임미현의 아침 뉴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의 심리적 지지선인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중 하나인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는 물론 한일 관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사립유치원단체와 유아교육 관련 정보부처가 각각 회의를 열어 앞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비리를 둘러싼 갈등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 인권 담당 부서에서 직원들이 돌아가며 상사의 식사 당번을 맞는 방안을 추진해 과잉 의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에도 전국이 10도 안팎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미중 간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황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밤새 또 급락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뉴욕 증시를 덮쳤습니다. 오전장까지만 해도 다소 상승하는가 싶더니 오후장 들어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급락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폭락하다 낙폭을 줄여 1.63%로 마감했고 다우지수도 0.99%, S&P 지수도 0.66% 하락하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다음 달까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또 미 상무부가 중국 D램 제조업체인 푸젠 진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무역 전쟁에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부채질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급락했던 미 증시는 이번 주에도 다시 급락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이달 들어 10% 넘게 하락하는 등 미 증시가 한 달 넘게 하락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중 간 무역 전쟁 여파로 IT 기업들의 수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의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CBS 뉴스 황명문입니다. 국내 증시도 끝없이 추락해 코스피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코스피는 2000선이 붕괴된 1996.05로 장을 마치며 1년 10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코스닥도 5% 이상 급락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장 하락을 주도한 것은 4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팔아치운 외국인이었지만 어제는 개인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을 넘어 공포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입니다.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2000포인트 하회, 이게 핵심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분간 이제 저점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양한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투자 심리 위축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측면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조만간 1950선에서 바닥을 친 뒤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주식시장이 전문가들의 분석과 달리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하한선이 어딘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가운데 하나인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이 오늘 오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물론이고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3년 8개월을 끌어온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이 오늘 끝맺음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94살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 제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3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 씨 등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제철에 강제징용됐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지난 2005년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일본 법원의 패소에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낸 겁니다. 1심과 2심 모두 일본 확정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파기환송심은 신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각 1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신일본제철이 재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2013년부터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이 5년 넘게 대법원에 묶여있던 이유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때문이라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유지해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일본과의 외교 갈등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판단을 다시 뒤집으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맞물려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정석구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패소를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구권은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한국이 국가로서 나름의 일을 하라는 것 이외에 다른 말은 할 생각이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와 유아교육 관련 정부 부처가 오늘 각각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고 집단 휴원 여부를 포함해 정부 대책에 대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법무부에서 인권을 총괄하는 과장이 상사의 식사 당번을 후임들이 챙기라며 이른바 식사 순번제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승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법무부 모 과에서 상위 부서인 인권국장 식사를 모시라는 업무 관련 지시사항이 전달됩니다. 인권국장이 식사 약속이 없을 때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모시라는 이른바 식사 당번제입니다. 지시에 따라 소속 직원들은 3개조로 나눠 순번을 배당받기까지 했습니다. 지시자는 해당 부서장인 A과장인데 A과장 지시로 내려진 이 지침은 해당 과에 공개적으로 전달됐고 인권국 소속 다른 3개 과에 아름아름 전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지침은 현재 내부 반발 등 논란이 계속되자 의무조 편성이 아닌 동행이 가능한 직원들만 참여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의전 과잉 논란은 식사당번 외에도 비서 업무 매뉴얼 전달로도 이어졌습니다. 비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직원들까지 사실상 그 정도의 의전을 강요한 셈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A과장은 인권 분야 전문가로 작년 11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작업으로 파격, 발탁된 인물입니다. A과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모함과 같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OK저축은행이 직원들에게 소속 프로 배구단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기면 수당을 주고 지면 월급의 일정액을 떼간다는 사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승리 수당을 주면서도 배구단 운영비로 10%씩 떼갔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OK저축은행은 직원들에게 소속 프로배구단이 이기면 10만 원의 수당을 주고 지면 월급에서 3만 원을 원천 징수에 기부를 하게 하는 황당한 수당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할 때도 수당에서마저 10%를 떼 선수단 유니폼이나 훈련용 배구공 구입에 보탰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질 경우 월급에서는 3만 원을 고스란히 떼어가면서 승리 수당에서는 만 원을 떼내 9만 원만 보너스로 준 겁니다. OK저축은행 직원입니다. 유니폼이나 그때그때 좀 교체도 해야 돼.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배구 선수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공이나 그 사람들 장비나 이런 배구 훈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 그런 재원으로 쓰는 거죠. 이것도 금액은 무시할 수 없죠. 월급에서 징수한 패배 기부금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법이나 단체 협약이 없으면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자문변호사입니다. 동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은 맞잖아요. 동의서를 요구했을 때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 사인을 거부하기는 어렵잖아요.
이에 대해 OK저축은행 관계자는 10만 원을 주던 승리수당을 9만 원으로 바꾼 건 재작년부터였다며 배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1만 원은 배구 퀴즈를 풀거나 응원 사진을 올린 직원들에게 지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서 어제 10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간단히 소명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이 지사에 대한 재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병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 20분까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직권을 남용해 친형인 고 이재선 씨를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제 입원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리 논쟁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이제는 경찰의 판단, 검찰의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김부선 씨와 여배우 스캔들 등의 의혹은 간단하게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 사건이 15건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이 있는 것은 6건입니다. 거의 다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는 아주 간단하게 끝났고.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지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했고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대체했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지사에 대한 재소환이나 검찰 송치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지사가 조사를 받기 1시간 전쯤 한 50대 지지자가 집회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CBS 뉴스 신병근입니다. 정부가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서 추진한 임시허가제도 1호 사업이 부처 간의 떠넘기기로 좌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 그린스케일은 전자저울값을 스마트 기기에 전송해 데이터를 관리 분석하는 농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관련 법규가 없어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이 회사는 3년 전 정부의 임시허가제도 1호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물꼬를 텄습니다. 이는 기존 법제도가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임시로 허가를 주고 시장 진입을 돕는 제도입니다. 그린스케일 사업이 정식 허가로 넘어가려면 국가기술표준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협력이 필요했지만 3년이 넘도록 두 부처 모두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떠넘겼습니다. 그린스케일 설한석 사장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처음에는 소관부처 인정하고 임시허가에는 참여했는데 결국에는 과기부 업무라고 떠넘기기를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년 동안 소관부처를 부정하고 도와주질 않았어요. 정보과학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허가를 내줘야 하는 소관부처들이 여전히 신기술을 기존 법령 테두리 안에서만 바라보면서 정부의 ICT 융합법 1호 사업자는 3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현지입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어제 청와대를 찾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면담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2차 북미 정상회담 진행 사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비건 대표에게 북미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고 비건 대표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남북 합의서 비준 문제를 놓고 불거진 청와대와 야당 간의 권한 논쟁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문제를 둘러싸고 재현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주도권을 주려고 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를 비준하자 위헌 논쟁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어제 평양 공동선언의 공포 절차까지 마무리했고 한국당도 지지 않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반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합의서 비준에 이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키를 쥐는 모습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페이스북에 특별재판부 도입 찬성 취지의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조수석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도입 합의는 법원 내 사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이 많아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히자 한국당은 월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제발 좀 나서지 마세요.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하루빨리 사퇴시키세요. 야당 내에선 청와대가 직접 대야 압박에 나서면서 여야 협상의 여지를 줄이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사안별로 청와대와 야당이 직접 부딪히며 서로 반작용을 키우는 상황이 거듭되자 물밑 협치 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청와대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연내 공식 출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원회 출범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출범 뒤에도 민주노총의 참여는 계속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서현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고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지검장은 공문을 통해 최근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지도부와 막걸리 회동을 갖고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미중 간 무역 분쟁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된다며 정부도 해가 가기 전에 심기일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무임승차 연령의 점진적 인상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며 혜택을 갑작스레 없애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는 KTX가 출발한 뒤에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승차권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으로 승차권을 예매한 승객이 열차를 놓쳤을 경우 기차역에 가지 않더라도 위약금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번이 마지막 총리 임기라며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이번 결정은 최근 바이에른주 선거와 헤센주 선거에서 대연정 정당이 저조한 성적표를 거두며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홍 기자의 쏘와십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제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경제부 홍영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국내 주식시장의 급락이 내 경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가. 네, 이번 달 들어서 주가가 떨어진다, 안 좋다 계속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제는 22개월 만에 코스피가 장중 2000선이 붕괴됐고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이 긴급회의까지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조금 전 임진수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10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약 13.5% 하락했고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은 그보다 하락폭이 더 큰 19.4%가량 떨어졌습니다. 19.4% 거의 20%인데 정말 네. 추락세군요. 네, 한 달 만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261조 원이 증발한 건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3.13%가 떨어진 이후 가장 높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도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코스닥의 경우는 같은 기간 세계 주요 지수 중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홍콩, 독일 등이 낙폭률이 8에서 12%였고 중국과 인도도 7% 정도 하락률을 보였으니까 세계 각국의 중요 지수들보다 월등히 높은 거죠. 네. 심지어 경제 위기가 터진 아르헨티나의 메르발 지수가
주가가 12% 정도 하락률을 보였는데 그보다도 높았으니까 사람들의 공포감은 더했습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국내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죠? 네, 우선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엄청난 양의 주식을 팔아치운 게 1차적인 원인인데요. 외국인은 이번 달 들어서 4조 5천억 원의 국내 주식을 팔았습니다. 왜 파는 겁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 탓이 큽니다. 이건 우리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금융시장과 신흥시장 역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만 유독 하락폭이 컸느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이다 보니까 미중 무역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나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브라질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거든요. 환율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그것에 비하면 사실은 환율이라든지 전반적으로는 좀 안정돼 있는 속에서 주가가 빠지는 건데요. 일단 우리 경기가 피크는 지나갔고 G2 무역 전쟁 이런 데 좀 노출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태. 게다가 현재 한국 경제의 각종 지표들이 밝지 않다 보니까 외국의 셀코리아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어제 아침부터 금융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5천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천억 원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더 투입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주가 하락이 좀 진정되느냐 여부일 텐데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죠? 네, 우선 금융투자협회장은 어제 긴급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나 과거 위기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하락한 상태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펀더멘탈이 괜찮다고는 하지만 소규모 개방 경제 아닙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그저 좋을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정 국면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만 그리고 불안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포털의 주식 관련 카페는 물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주식 폭락에 대한 분노와 정부의 대책을 내놓으라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물론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주가라는 게 결국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주식은 워낙 실물 경제를 반영하기도 하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실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기업 실적 개선, 주가 상승, 배당 확대 이를 통한 이제 배당 소득의 증가, 결국은 소비 증가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경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대규모 주가 하락이라면 소비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뿐 아니라 전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또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치밀하고 종합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이지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화요일 아침 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공항 기상 여건 좋고요. 비행기 잘 뜨고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노선은 여전히 이용객이 많아서 오늘 서울 출발 제주행은 오전에 빈자리가 남아있지 않고요. 제주 출발 서울행은 아침 비행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좌석 여유는 있는 상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항공업계에서는 겨울철 운항 스케줄이 시작되면서 편명이나 시간이 달라진 노선들이 있는데요. 이용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포공항의 국제선 중에서도 대한항공 비행기는 기존 4자리 편명에서 3자리로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부산 김해공항에서는 베트남 다낭 노선이 신규 취항되면서 매일 한 편씩 운항되고 있는데요. 새로 생긴 운항편은 부산에서 오후 9시 25분에 출발합니다. 광정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날씨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치 초겨울이 찾아온 듯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관령의 최저 기온이 영하 4.4도까지 떨어졌고 철원과 파주 영하 3도, 봉화 영하 2.1도, 서울도 영상 0.7도의 분포로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이거나 영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 곳이 많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원과 북춘천, 홍성에서는 오늘 아침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이맘때보다 차가운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10도에 머물겠고 춘천과 청주 12도, 광주와 대구 14도의 분포로 평균 기온을 3도에서 7도가량 크게 밑돌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당분간 전국의 하늘은 비교적 맑겠습니다만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또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 주말쯤 돼서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30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